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어느덧 2019년의 끝자락입니다. 더군다나 각종 모임 자리도 많아질 때죠. 요즘은 송년회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물론 떠들썩한 모임도 아직 많습니다만 차분하게 보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우영파 식구들은 어떻게 송년 보내는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나연 씨는 특별한 파리라도 많으신지 계획. 파티 비슷한 거긴 한데요. 예. 송년 전시회를 마련했어요. 전시회? 네네. 그러니까 의미 있게도 유작전인데요. 2년 전에 돌아가신 이제 저희 동료이자 작가였던 박태희 작가의 유작전이에요. 예, 제주에서 작업실 마련하시고 한참 왕성하게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특별한 개인전 같은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전시회도 병으로. 같이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전격적으로 이제 박태희라는 작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전시이자 유작전입니다. 작품을 보여드리고 나서는 이제 작품들은 이제 태워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송년회긴 하지만 네 그래서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다 모여서 의미 있게 작품 감상하고 네 파티는 아니지만 이제 자리를 마련하고 나중에 네, 작품 돌려드리려고요. 계신 곳으로. 네. 하늘에서 흐뭇하게 내려보실 것 네.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경문 씨는 꽉꽉 차 있죠 스케줄이 어떻습니까? 말을. 사실 오늘도 송년회가 있는데. 오 역시. 여기 방송 핑계로서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그 핑계로 알코올 섭취를 줄인다던가 해서 이번 송년회는 가족들과 소소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런 약속 그냥 방송에서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진짜예요? 정말 애들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은 키가 술썩술썩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애들이 부쩍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연말에는 또 애들하고 추억을 더 쌓고 이제 조그마한 가족 여행도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모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네. 예. 우리 재일 씨도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바쁘진 않고요. 이제 프리랜서 한지 저도 이제 거의 한 3, 4년째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회사 날처럼 종무식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시무식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차분하게 지내고는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평소에 고마움을 주셨던 분들 제가 또 이렇게 찾아뵙지 못한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라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좀 조용히 지내볼까 합니다. 예, 분위기 너무 차분한데요, 이거. 예. 기대하겠습니다, 혜진 씨. 네. 저도 차분에 한 방울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흔했던 송년의 모습인데 요즘에는 거의 떠올리기 어려운. 연하장 직접 써서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그날 신년 써 있고. 네. 사실 진짜 되게 네. 흔했던 풍경이잖아요. 근데 감사 인사를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제 입에는 노지 감귤 중에 요맘때가 제일 귤이 맛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따가지고 포장을 해서 예전에 근무했던 곳으로 보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바빠서 직접 따진 못했지만 이제 선물로 담아서 박스에 담아서 보냈는데 이제 포인트는 제주도의 정성이 듬뿍듬뿍 들어가도록 예쁜 포장이 아니라 꾹꾹 그게 제대로죠. 꾹꾹 눌러서 이파리 하나 일부러 딱 맛으로 승부하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받고 다시 연락이 오는데 그 연락 중에 저는 항상 이게 되게 좋은 게 너무 잘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 한 해가 가고 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주 감귤이 이렇게 맛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거 다 먹으면 또 사 먹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그러면서 말. 제주 경제를 또 부흥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련의 나름의 세레모니를 통해서 한 해가 가고 오고 하는 거를 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따뜻한 모임으로 연말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진과 지하수 문제로 공방 벌여온 제주도가 이번엔 오리온이라는 대기업과 또다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암해수의 국내 시판 때문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재일 씨하고 혜진 씨 두 분께서 공히 이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그만큼 아마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 먼저 재일 씨,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용암 해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닷물이 화산 안반층을 통해 가지고 흡수된 그런 물 중에 지하수보다 보통 더 바닥층에 있는 것을 이제 용암 해수라고 지하수보다 하나 아래에 있군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암 해수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그 구좌에 있는 그 용암 해수 단지인데요. 여기에 있는 한 기업 한 곳이 국내 출시를 지난달 말에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제주도가 무슨 소리냐, 국내 출시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두 곳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
국내 출시를 선언한 기업이 어디냐? 바로 이제 다 알고 있죠. 예. 초코파이로 유명한 바로 그 오리온입니다. 이번 건이 사실 이제 다시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공수화 정책, 용암 해수와 관련한 우리의 어떤 자원의 방향, 접근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일단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도 뉴스로 처음 접했을 때 일단 가장 큰 포인트가 제주도에서 하는 얘기하고 오리온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가장 많이 들어서 뉴스를 좀 더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이제 가정용 배달을 실제 웹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하고 했더니 회원 가입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매장에서 공급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뭐 필요한 수량을 노리면 공급을 언제부터 해주겠다는 게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오리온으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 상황에서 제주자치도는 뭘 할 수 있을까? 뭐 용수를 공급 안 한다는데 저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서 저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킁킁한 기업인 오리온이 용암 해수 포는 문제로 제주도형 와들랑하게 도탐수다. 외국에서만 폴라 국내에서도 폴겠다. 또나도 하영 또난 두바띠 주장. 삼춘덜은 어떤 생각하염수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입장은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 시판 계속 강행하면은 공급 제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리온에서는 뭐 그게 어디 뭐 써 있냐? 네, 법대로 갑시다. 네,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요, 제일 씨? 일단은 좀 약간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그래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13년에 제주 용암수라는 회사가 이렇게 설립이 됩니다. 도내의 한 그 방송 관련 회사가 이렇게 그 출자를 한 회사입니다. 특이하네요. 언론사죠. 예.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 이제 그 관련법에 따라서 이 산업용지를 이제 그 분양을 받고 용암해수단지에 그 입주를 했거든요. 예. 원래 2년 안에 공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이제 뭐라 해야 돼요?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을 다시 돌려줘야 그렇죠. 돼요. 그런데 안 했어요. 예, 안 하고 제주도는 재촉만 하다가 하던 와중에 이게 2016년 11월 4일에 이 회사 제주용암수가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온에 매각이 됩니다. 21억 4천만 원에. 예.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2017년 4월 26일 그 오리온이 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음료 사업 추진 계획을 선언을 합니다. 예. 당시 오리온이 2017년 4월 26일 냈던 보도 자료 가운데 일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리온은 그룹의 성장을 위한 사업 분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음료 사업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용암 해수의 사업권을 갖고 있는 제주용암수를 인수했다. 예. 오리온은 제주시 구자읍에 위치한 용암 해수 단지 내에 연내 공장을 착공하고 연구 개발을 거쳐 2018년에 혼합 음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된 제품은 오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해 음료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꼽아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출시에 대해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왈가불가하는데 이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좀 꼼꼼하게 살펴를 봤는데 주로 이제 국내 출시에 대한 내용은 좀 언급이 안 돼 있고요. 해외 시장을 이렇게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국내 출시 없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렇죠. 국내 출시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17년 초에 원희룡 지사와 이 오리온의 허인철 부회장이 면담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또 말이 갈려요. 또 예. 원희룡 지사는 국내 출시 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고 허인철 부회장 쪽은 무슨 소리냐 국내 출시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예. 이게 문서화된 게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주장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이제 이 관련해서 국내 출시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삼다수와 경쟁하지 않도록 좀 뭐 어떤 사업 계획을 해달라라는 공문을 제주도가 2차례 정도 보내고 관계자 면담도 3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2019년 초에
이곳의 취수량을 기존의 3,000톤에서 21,000톤으로 대폭 늘려주는 결정을 제주도가 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내 출시에 대한 확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결국 11월에 이제 진실 공방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녹화일 기준이 하루 전인 어제 준공식을 하고 이달 초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판매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핵심은 그 말이 다르다는 거죠. 구두 약속했다. 그런 적도 없다. 이 정도면은 교수님, 나는 대질신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 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왜 지금 물을 가지고 싸우는가, 그러니까 물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혼합음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제주 개발공사에서 판매하는 물은 우리가 마실 때는 그냥 물로 마셔서 잘 모르는데 뒷면에 보면 먹는 샘물이라고 기재가 돼 있고요. 오리온이 지금 출시하는 건 우리는 먹는 샘물은 아니다. 혼합 음료라고 타이틀을 달고 분야가 다르다.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뭐 슈퍼나 이런 데 가서 물 사서 마실 때 지금도 방금 제가 물 사서 마신다고 하지 아 그래 나는 오늘은 먹는 샘물을 마실 거야. 뭐 오늘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혼합 음료를 마실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외관을 보고 이거 물인가 생수인가 이러고 사서 마시는 건데 이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하고 법적인 부분이 구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먹는 샘물은 이제 안반지하수라던가 용천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이제 용천수 등 먹는 샘물을 이거를 음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처리를 거쳐서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는 건데 담당 부서가 이제 환경부고 아까 말씀드렸던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한 원수하고 시판되는 제품당 한 40여 거의 50개 가까이씩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혼합 음료라는 건 뭐냐? 이제 먹는 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다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거예요. 네, 가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수량이라든가 납카드뮴 등 8개의 규격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법은 식품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이 적용되고 식약처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오리온이 정말 제주물 팔고 싶었으면 먹는 샘물 같은 걸로 팔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지금 이게 먹는 염지하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먹는 염지하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 되지 않았을까? 혹시 염지하수라는 표현이 어색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주특별법 380조에 따르면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는 누가 제조 생산할 수 있느냐, 제조 판매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만 가능하게 됩니다. 먹는 염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을 활용을 해서 음료류, 주류 등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리온이 먹는 샘물은 안 되고 법상으로 혼합 음료라는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시판 관련해서 제주도하고 오리온의 입장이 정말 다른데 제주도는 지금 우리는 국내 판매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떤 얘기에도 우리는 국내 판매를 안 된다라는 문구를 적어서 보낸 사실이 없다는 거 하나가 이제 아주 유의미할 것 같고요. 이 용암해수 단지에 들어온 업체들이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혼합음료를 판매하는 걸 금지할 수가 없는데 이제 와서 그거는 우리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 양 당사자 간의 확약, 어떻게든 문서화된 합의 이런 게 없다면 그간의 히스토리 백그라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도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리온이 지금 시판을 사실상 한 거죠. 공급만 이제 곧 앞두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공급을 했는데 물을 공급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판매를 못한다 그러면 100% 이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되고 그건 결국 제주도가 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지만 지금 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용수 공급 안 해줄 수 있다. 지금 공급되는 물은 오리온 측은 시판용이라 하지만 정식 계약 없이 시범 운영용 확인용을 위해서 공급받은 물인데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지금 그 물을 가지고 판매한다는 건 또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건 적법한 것인가 이런 거는 구체적인 뭐 계약 내용이라든 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도의 지금 일련의 입장들을 보면 사안의 경위부터 정리가 안 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게 도민 불신이라든가 불안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 간하고 계속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도 스스로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가 너무 수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지금 물 공급 계약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 공급 계약권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또 법적으로 가면 이제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판단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도의 입장을 도의 생각을 또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녹화일 전날 이제 어제 딱 들어봤는데 가능한 한 좀 앞으로 오리온하고 좀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타협점을 찾고 제주도 역시 오리온이 사업을 잘하길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도민들은 모르는 어떤 제3의 타협점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어떤 준비된 수순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만큼은 피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나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물이라는 게 사실 공공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제주 도민에게 물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혹시 겨울왕국 2 보셨어요? 거기 보면 주요 대사가 그 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예요. 최소 4명의 사람을 통과한 기억들을 물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물이 뭐 실제로 뭐 기억을 이렇게 찾아내는 데 중요한 도구로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제주도라는 지역 혹은 뭐 도민들의 기억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이게 유산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가공해서 뽑아내고 팔고 해외 유통을 하고 그런 게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뭐 다음 세대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영구히 지켜져야 될 것인데 뭐 향후 뭐 2조 원까지 2020년 정도에는 2조 원까지 생수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뛰어들고 싶은 산업일 테고 거기에 뭐 제주라는 메리트에 뭐 용암수라는 메리트들이 있어서 당연히 뭐 자리 잡고 이제 산업으로 키워나가고 싶겠지만 사기업이잖아요. 결국은 사기업인데 이 사기업이 제주의 물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이득을 거둔 후에 이게 정확히 제주 지역 도민들이나 이제 후세대에게 환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대기업이 워낙 몸집이 큰 규모다 보니까 결국엔 뭐 대중의 니즈를 파악해서 뭐 결국은 어쨌든 수익을 내게 될 텐데 그게 또 이제 도에 어떤 식으로 환원이 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감시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계속적인 이런 뭐 의견, 개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1억 톤 이거면은 1000톤을 하루에 뽑아내도 2만 년을 쓸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그리고 용암해수가 아주 쉽게 보면 염지하수거든요. 그 염지하수라는 건 바닷물이 현무암층을 뚫고 나서 그 밑에 가면은 그 바닷물하고 같다라는 성분인데 여기가 이 한동 이제 구자 용암해수 하는 데가 그 바다 직사거리로 보면은 1.5에서 1.7km 거리거든요. 그럼 그 현무암층을 뚫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뽑아내면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결론적으로 바닷물이 바로 들어오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 바닷물이 채워진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 염지하수, 그러니까 용암해수인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염분을 제거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뭐 미네랄, 마그네슘 이제 몸에 좋은 게 남아서 삼다수보다 뭐 몇 배 이상으로 좋다고도 합니다. 물론 물 맛이 좀 독특한 맛이 있지만은 근데 이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분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염분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바로 오폐수로 버립니다. 4.5km로 가서 동부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저는 버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지금 최근에는 오수 관로가 이제 신설이 돼서 버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가고 바다에 버렸는데 그러면은 그런 소금을 여기서 만들면은 또 이것도 제주의 유망 사업이 되지 않을까. 물론 용암 해수 단지에서 그 소금을 만드는 데는 있는 걸로 지금 아는데 그리고 이게 또 버려지는 거를 또 자원화해서 이걸 또 소금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충분히 이용을 하자. 이게 그 개발에 대해서 입장이 진짜 엇갈리더라고요. 일단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왜냐? 이게 뭐 용암해수가 제주만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지역은 뽑아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먼 바다까지 가서 뚫어야 되는데 제주는 그 육상에서 바로 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안 이용하면 어떤 걸 이용하겠느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견인해갈 사업이다. 또 하나는 물론 아까 뭐 하루에 1000톤 쓸 경우 2만 년 가까이 쓴다고는 하지만
이걸 많이 뽑아냈을 경우에 주위에 있는 어떤 그 농작물이나 밭이나 양식장에 염도가 훨씬 높아지는 피해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반이 팽팽한 건데, 그러니까 그 경문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된다. 제주의 산업으로서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 쉽게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뭐 양식장들이 있는데요. 양식장에서도 이거 용암해수라고 보거든요. 예. 염지하수다라고 이게 하지만, 근데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고 봐요. 양식장에서 쓰는 그 취수량도 있을 거고 위에서 쓰는 취수량도 있지만 이것도 그러면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진의 지하수 증산 그리고 오련의 용암해수 문제까지 그 제주 물을 둘러싼 갈등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근원적으로 제주의 물을 이용도 잘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혜진 씨? 일단 제주도의 그 공수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물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천은 빗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물 자원이 있는 것인데 이 물 위에서 내려오든 바다에서 올라오든 이게 다 소중한 우리의 공공수인데 일시적으로 지금 산업을 위해서 쓰는 양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재 쓸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구무한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희 얼만큼 과학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유한한 자원임에는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의 조화나 이제 발걸음이 맞춰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연 우리가 정말 구분을 조심스럽게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많이 들죠. 그래서 삼다수 삼하시면서도 고민이에요. 네. 지하수든 용암해수든 이게 다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고 이게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하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지상에서의 일에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과연 이걸 산업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이라는 대체제가 있거든요. 어떤 상수원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하수나 용암해수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제주는 대체제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면 이게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련해가지고는 이거 과연 좀 산업화에 대해서 좀 굉장히 뭐 물론 저도 삼다수를 마십니다만은 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국공항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기내 공급용으로 이렇게 뭐 지하수 관정을 허가받아가지고 취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개별적으로 또 판매도 하고 뭐 하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문제가 좀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좀 확실한 제도 보완이나 이렇게 좀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그 분쟁 생긴 지자체에서 제주로 와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도 여기는 많은 건들이 있어가지고. 네. 자, 귀하되기 위한 제주 자원의 적절한 이용 제발 첫 단계부터 꼼꼼하고 신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경문 씨가 지난주 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짓궂게 문자로 뭐 기념품 선물 사와라 뭐 말아라 뭐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일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를 좀 해주시죠. 뭐 여행이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이제 선진 견학 그리고 선진 시찰, 뭐 현장 교육을 마을 주민들 20여 분 다 다녀왔는데 저만 갔다 온 게 아니라 주민들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많은 그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좀 있었습니다. 이 대만으로 현장 교육을 가게 된 이유가 지리적 특성 또한 제주 섬이라고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근대와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와 비슷한 근대 유적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대정의 경우에는 뭐 알뜨르 비행장 그리고 뭐 송악산 일본군 갱도진지 등 아픈 과거 역사가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책으로 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이 도시 재생을
우리보다도 더 먼저 역시 도시재생이 나왔군요. 예. 그래서 갔다 오신 거네요. 예, 그래서 예. 앞서 나가는 나라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갔다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장단점을 찾아서 좋은 거는 가져오고 나쁜 거는 잘라내고 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으로 꽤 많은 그 예. 사례를 남긴 곳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바쁘셨겠어요. 많이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그 가기 전에 여러 군데를 꼭 집었습니다. 그 중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화산 1914인데요. 이곳은 100년 전에 술공장으로 썼던 양조장이었습니다. 아니, 저 가봤어요. 여기. 그래요. 어디서 그 많이 본 듯한 그 구조물 그리고 굴뚝 그리고 건물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봤지 해보니까 대정에 있는 통조림 공장과 비슷했어요. 진짜 통조림 공장의 확대판이라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그 이제 30년 전에 이 양조장이 이전을 하면서 빈 건물로 남았는데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문화 창작 그 활동을 하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도시 재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 건물을 뭐 헐어서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예술가들이 반대를 했고, 결국은 정부하고 예술가하고 얘기가 잘 돼서 현재와 같은 문화 예술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서 현재는 타이페이의 그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여기서 소리가 너무 예뻐서 오르골을 하나 사긴 했는데 비쌌어요. 네, 너무 비싸. 그만큼 많은 분들을 끌어모으고 수익도 창출한다는 뜻이고요. 자, 화산 1914 그 밖에 또 어떤 그리고 송산 창의공원이라고 이것도 비슷한 그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여기는 1937년 일본 그 지배 시기입니다. 여기 담배 공장이었는데요. 예. 일제 시기에 조성된 이 건물은 최근 1999년까지 담배 공장으로 쓰이고 이후에 담배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도시 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현재는 그 많은 전시회가 1년에 뭐 300개 이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건물의 특징은 그 허르스라마 외관인데요. 이 외관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뭐 약간 실금도 가 있습니다만은 안으로 들어서니까 정말 그 리모델링이 잘 돼 있구나, 현재 그 이제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옆에 그 신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 구건물 사이에 공터가 있었어요. 예. 그 공터에서 많은 공연을 이루어졌는데 현대와 그리고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공연. 그래서 이 시대를 봤을 때 너무 괜찮다. 저쪽으로 보면은 과거가 보여지는 것 같고 이쪽으로 보면 현대가 보여지는 것 같고, 이런 공연화. 그리고 여기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공방도 많았고 해서 좀 본받을 게 있지 않나. 획일화된 공간이 아니고 와서 놀고 그리고 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게요. 이 가기 전에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유심히 봤던 곳입니다. 진과스 금광마을인데요. 여기는 그 버려진 그 금광마을을 그 주민들이 새롭게 해서 그걸 그 관광화시킨 그 발상의 전환에 놀라왔지만 마치 강원도의 어떤 뭐 철암이나 이쪽 탄광, 폐광, 예, 관광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놀라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광부 도시락. 예. 정말 이게 괜찮았어요. 도시락. 광부 도시락. 이게 이 진과스는 그 금광채굴의 강제 노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금을 채굴했다고 합니다. 그 금으로 그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전쟁 자금으로 쓰였다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저희 주민들은 그 광부 도시락을 먹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물론 가기 전에도 이 광부 도시락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주도 그 대정에도 일본 갱도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알뜨르 비행장. 하는 게 있네요, 정말. 여기도 강제 노역이 됐었고, 그리고 그 대정에 그 뭐 제1훈련소가 있었던 거 아시죠, 다들? 예. 그 제2훈련소도 논산에 있지 않습니까? 제1훈련소는 대정 모슬포에 있었고, 그리고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한 노역 도시락으로 하기는 너무 깊어 보이고 뭐 갱도 도시락. 네, 꼭 도시락이 아니라도 이걸 뭐 먹을거리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요거와 그리고 피난민 그리고 훈련병 도시락에서 세 개를 해서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는 지역 특화 상품이 담기고 뭐 지역에 뭐 우리 그 방어, 자리 그리고 뭐 마늘 여러 가지의 지역 상품이 담기면서 이걸 지역 특화 상품을 한번 발굴해보자. 그리고 이거와 연계하고 뭐 다크 투어리즘 이제 관광, 투어 관광도 있지만 아픈 그
추억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문화, 역사, 자원과 같이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한번 이루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여기 갔다 있었습니다. 오셔서 경문 씨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욕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주도 내에서도 예. 지금 도시락을 판매를 해서 이제 좋은 수익을, 그러니까 숲과 관련해서 숲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락을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도시락 통에 담아서 이제 미리 예약받고 판매하고, 식사도 숲에 있는 이제 집 나무로 만든 집에서 먹고 이런 게 이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한번 같이 도내 사례, 해외 사례 같이 비교해 보면 대정의 명물 도시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락 보자기로 싸거든요. 네. 보자기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지도. 관광지도.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네. 관광지도를 집어넣는 건 사실 더 있는데 네.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버리면 다른 데도 또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걱정해 주시고. 그런데요. 근데 그게 저게 또 좀 약간 그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도 지역마다 또 특산물이 다르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대표 도시락이 생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일본의 네. 에키벤 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디 예, 가서 무슨 에키벤. 도시락 먹고 절대 뭐 100%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도시재생의 핵심은 역사, 문화 이런 것 같은데 문화하면 또 이분 아니겠습니까? 나연 씨도 대만 갔다 와 보셨잖아요. 네. 타이페이 사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 남쪽의 항구 도시인 가오슝 이게 남쪽이구나. 다녀온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보월 예술 특구라고 해서요. 그 피어 투 아트 센터라는 제주도로 치면 제주문화예술재단 같은 어떤 아트 기관이죠. 그러니까 피어 어쨌든 투. 네, 피어 투 아트 센터는 이제 피어는 말 그대로 항구. 그래서 두 번째 항구에서 이제 아트 센터가 세워지고 그 아트 센터를 거점으로 예술 특구를 이제 조금씩 형성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디스트릭트 특구 이름이 보월 예술 특구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항구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창고가 많고 이제 거기 짐들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규모가 큰 창고들이 사실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나 전시 공간으로도 매우 적합해요. 그리고 비용도 사실 많이 들지 않고요. 전시는 언제나 그 행사에 맞게 이렇게 가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빛과 벽만 있으면 모든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리에도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포토스팟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 자체가 예전에 그 낙후된 항구 도시의 이미지가 완전히 거쳐지고 이제 화사하고 활기찬 젊은이들이 오가는 이제 예술 구역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래서 철도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철로는 이제 정원처럼 이제 꽃이랑 잔디를 심어서 정원처럼 걷기 좋게 만들고 이제 폐쇄된 항구들은 다시 뭐 작가들이 외관이던 아니던 이제 리뉴얼을 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또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잘 구현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성공한 문화를 활용한 그 도시재생 사례로 저희 쪽에서도 리서치를 하러 자주 가는 곳이고요. 네. 우리 모두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대만 정부에서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곳들을 URS에다가 번호를 붙여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반 리제너레이션 스테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뭐 도심재생 기지 정도. 근데 그 뒤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주소예요. 뭐 1이면 1구역, 2구역 해서 몇 배까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저기는 몇 번, URS 몇 번 이걸 인식을 한대요, 전부 다. 그 얘기는 도시재생이 일상화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몇 번이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이렇게 좀 뭔가 낙후된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좀 일상화돼서 대만 못지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강경문 씨가 우뚝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온도민이 기대에 차이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연 씨가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탐라 순력도 아시죠? 제주 그럼요.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는 이 탐라 순력도가 보물의 지위에서 이제 국보의 위치로 격상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사람신안 드디어 제주에도 체암으로 국보가 생기는 건가 양.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이 오구생이 담경이신 작품 탐라순력도를 국가보물 국보로 지정하여 보젠 초력 중이오다. 모은 딱덜 바램신안 지꺼진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보쿠다.
탐나 큰 걸 숙련도를 갖고 네, 오셨어요. 저희 제작진에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18세기 초전 1702년에 그 이형상 목사가 제주에 부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지방관들이 그 지방의 그 문물이나 지역 그 지도들을 기록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한라장촉이라고 300년 전에 기록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한라장촉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40개의 그 술역, 이 지방관이 이제 제주도의 그 군사들의 그런 시설이나 군사들의 기량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행사들을 기록한 40첩의 화촉과 이 한 장의 제주 지도, 그리고 2장으로 그 이형상이라는 목사가 쓴 서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 43첩인데요. 제주의 화가인 김남길에게 의뢰를 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 제주의 지역 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지만 그 미술사 쪽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제주 지역에 그 화가의 기록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17, 18세기 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제주에서도 그림은 그리고 있었을 테고 그분들이 어떤 화풍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잠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유교주의 사대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형상 목사는 굉장히 크게 그려지고 거기 주변에 있는 뭐 말을 진상하는 장면인데요. 거기 주변에 있는 그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지고 분명 그때 큰 행사가 열렸으니까 제주 도민들이 이렇게 갤러리처럼 주변에 많이 모여들었을 텐데 그런 이제 시민들은 또 이제 빼져 있죠. 그래서 이 기획자인 이형상, 기획자잖아요. 이 화첩을 제작하라고 어쨌든 김남길이라는 화가한테 의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기획자의 시선이 그리고 그 주체성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당시에 약간 실학자적인 마음으로 박물관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개인의 감상이나 뭐 풍경에 대한 정치를 담은 게 아니라 뭐 그 지역의 인구, 뭐 그 지역의 뭐 위치, 뭐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기록 가치가 있도록 객관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시각이 다시 그림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런 풍속화 쪽으로 이런 화첩의 그런 기록 방식이 변하고 있던 과정에서 그 김남길 화가가 그 당시 중앙에서 쓰던 그 필체들은 거의 구사하지 않고 이제 17세기, 18세기쯤에 그러니까 약간 점이지대에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 혼자 훈련하느라 습득한 그 특별한 색채가 남아 있어서 그 중앙에서 제작한 기록화랑 비교해 봤을 때 좀 특색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한 점에서 뭐 제주를 이제 제주의 지도를 처음 그렸고 뭐 제주의 풍속을 그렸고 그리고 기획자와 그린이의 이름이 이렇게 선명히 기록된 또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국보급의 가치가 있는 자료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다는 게 오히려 좀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뭐 아시는 삼성미술관 리움 같은 곳에만 가도 뭐 보물도 수십 개, 그 안에서 승격된 국보도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이제 대한민국의 하나의 어떤 특별자치도에서 국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오히려 이해할 정도거든요. 예, 아까 나연 씨가 오늘 기쁜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기쁜 소식은 국보로 승격되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이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지만 그 탐라술력도 그림 중에
한라장촉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제주도만 그린 그림으로는 현존 최고의 기록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치가 증명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그냥 그림이 아니고 저 그림 통해서 제주의 옛날 어떤 관례, 지리, 풍습 이런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경무 씨, 같이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네. 그 탐라 순력도는 1702년 숙종 28년대죠.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가치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옛 지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거를 한번 봐서 지도에 나타나는 옛 지명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제주목과 그 정의현, 대정현 그 세 가지 이제 성곽을 나타내는 건축 양식과 그리고 9개의 진에 대한 특성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우리 마을 그리고 주변 마을을 보는 것 모습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거 주변 마을로 확대돼 가서 뭐 그쪽 마을의 특색이 보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자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보가 지정이 된다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부터 최소한의 상식은 갖고 있어야 전해서 우리 애들과 한번 그 탐라 순력도 찾아 이 제주도 한 바퀴 찾아 떠나는 기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아까 송년회 처음에 여쭤볼 때 가족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탐라 순력도에 함께하는 여행 이렇게 송년 보내시면 되겠네요. 맞죠?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고지열 씨 아까 잠깐 저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딱 맞는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이영상 목사의 현재로 따지면 브이로그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 이제 두 분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이 탐라 순력도는 오늘 21세기 관점에서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해석하자면은 18세기 제주 목사 이형상이 이게 어쨌든 그 외지인이었던 이형상 목사가 바라본 어떤 제주의 모습. 내가 오늘은 뭐 했다. 내가 오늘은 말을 점검했어. 내가 오늘은 진상품으로 보낼 귤을 점검했어. 내가 오늘은 우리 애들 활쏘기를 시켰어. 라는 아주 일상적인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순력이라는 말이 이제 그 좀 약간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이긴 한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브이로그라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상통하지 않은가 요즘도 싶기도 어디 한데요. 명소 갈 때마다 다 요즘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 제주의 옛날 그 역사라든가 이제 고대사 같은 걸 보면 너무 기록 자료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건 간에 이제 비록 이제 그림 43첩에 불과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브이로그 43편짜리 아닙니까? 예.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탐라 순력도의 가치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동안 뭐 좀 도세가 약해서 우리 제주도가 국보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또 어른들을 가끔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해서 좀 많은 문화적인 컨텐츠가 좀 이렇게 뿌리를 뻗을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혜진 씨 같이 됐을 싶고요. 뭐 국보로 지정이 되겠죠. 저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원으로서 뭐 당연히 마땅히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걸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 지금 어쨌든 간에 보물이잖아요. 이 탐라 순력도 말고도 제주도에 보물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거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물이었어? 라고 할 만한 게 제주 관덕정하고 그다음에 제주 향교 대성전 있는 건 알았는데 이게 보물이었구나 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국보 후보로 오를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정말로. 뭐 기준이 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주에 있는 불탑사에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게 삼양동에 있는 거라서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고려시대 현무암으로 건축된 거고 고려시대 후기에 이제 건립된 걸로 지금 추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또 그 5층 석탑이 또 보물로 하나 지정이 돼 있고요. 이제 대정읍수제 추사 유물 전시관에 위치한 추사 김정희 종가 유물도 다 일체로 이제 보물이 지정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익현 추상이 국립중앙제주박물관에 있는데 최익현이란 분이 들어봤던 이름 같은데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구한말의 대표적인 애국지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대원군하고 시정을 막 비판하다가 제주도로 유배를 오면서 이제 제주도랑 인연을 맺게 됐고 그분이 이제 74세 때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또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익태 지영록이라는 건데요. 조선시대 이제 숙종시대에 제주 목사로 2년 정도 부임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고 재임 기간 중에 업무라던가 제주도의 역사라던가 그리고 부임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일정을 이제 남겨둔 문집입니다. 시기도 비슷하네요. 네네, 아까 탐나순역도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주도의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 중에 좀 대표적인 사례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럼 국보하고 보물, 우리 보물에서 국보로 지금 승격을 희망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절차로 그럼 국보와 보물은 뭐가 다르길래 이런 의문도 또 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물과 국보는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유형 문화재 중에 중요한 것을 보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도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계는 이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좀 거쳐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보는 이제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에서 이 보물 중에서 국보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결정을 하면 문화재위원회 국보 지정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하면 그 국보 지정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각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들하고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확실히 나면 다르네요. 네네, 급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통과하면 문화재청장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그 탐나술력도 국보로 지정될 가능성은 꽤 그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길 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보 수가 제가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336개라고 들었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그 탐나술력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좀 특별합니다. 제주의 물도 그렇고요. 제주의 마을, 그리고 제주의 보물까지 제주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보물 같은 네 분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팍팍팍팍.